너 같은 오토바이 인생이 뭘 해? 차가운 빗줄기가 세차게 아스팔트를 때리던 강남의 퇴근길. 최고급 세단의 와이퍼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차 안에 앉은 한유라의 미간에 잡힌 짜증까지 닦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쨍하는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그녀가 아끼는 마이바흐의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위태롭게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급정거가 원인이었지만 유라의 세상에서 원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차에 흠집이 났다는 사실. 그리고 감히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천만 원짜리 명품 구두가 빗물이 고인 바닥을 더럽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은 남자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신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강지훈. 이 도시의 혈관을 따라 음식을 실어 나르는 수많은 라이더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야!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게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내까짓 오토바이 수십 대를 팔아도 못 갚을 돈이야. 지훈은 대답 없이 묵묵히 찌그러진 배달통을 살폈습니다. 그 안의 음식은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겠죠. 그는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가 유라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습니다. 감히 자신을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을 하다니.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지금 어디다 전화를 하고 있어? 그녀는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들이 빗물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죠. 자, 이거 받고 꺼져. 내 오토바이 값으론 떡을 치겠네. 너 같은 오토바이 인생이 몰래 평생 이런 돈 구경이나 해봤겠어. 그러니까 평생 남의 음식 찌꺼기나 배달하며 사는 거야. 모욕적인 말들이 빗소리를 뚫고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주변의 차들이 느리게 지나가며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흥미롭게 구경하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까지 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나 슬픔이 아닌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텅 빈 눈이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혹은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그는 바닥에 흩어진 돈다발 중에서 딱 자신의 오토바이 수리비와 망가진 음식값만큼의 지폐 몇 장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유라를 지나쳐 자신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죠. 바닥에 나뒹구는 나머지 돈다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 그 경멸에 가까운 침묵이 유라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고 덤벼들었다면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 남자는 마치 자신과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듯 그녀의 돈과 권력을 완벽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거기서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유라가 악을 썼지만 지훈의 오토바이는 이미 빗속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버려진 돈다발과 자신의 차에 난 작은 흠집을 번갈아 보며 알 수 없는 분노와 치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한미 바이오 본사 30층 회장실. 한유라의 아버지 한태성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개발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한마디 한마디에 임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에 우리 그룹의 미래가 달려 있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억트.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레이저 포인터가 바닥에 떨어지며 회의실의 정적을 깼죠. 회장님, 비서실장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VIP 병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한 회장의 주위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모여들었습니다. 각종 검사 결과가 모니터 위에 복잡하게 떠 있었고 주치의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급성 내부 출혈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럼 당장 시작하십시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한유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고개를 저으며 더욱 절망적인 말을 내뱉었죠.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혈액형은 저희가 가진 혈액으로는 수혈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니요. 여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입니다. 수입을 해서라도 가져오세요, 아가씨.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의 혈액형은 RH-눌, 일명 골든 블러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40여 명밖에 보고되지 않은 혈액이죠. 그런데 문제는 회장님은 그 중에서도 단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 특이 A형 서브타입입니다. 같은 A형의 피가 아니면 수혈 즉시 쇼크사로 이어질 겁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재벌 가문 전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피 한 방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권력과 부가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기적과도 같은 그 피를 가진 남자를 바로 1시간 전 강남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딸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를 한 가문의 운명을 건 절박한 추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함께할 거예요. 한유라의 모욕적인 목소리가 귓가에서 채 가시기도 전 한미 바이오 그룹 전체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룹의 심장이자 절대적인 지배자였던 한태성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마치 거대한 댐에 생긴 작은 균열처럼 순식간에 그룹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위기감을 몰고 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키고 선 검은 양복의 비서진들과 임원들의 얼굴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이라는 자부심 대신 속수무책의 절망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들의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 어떤 전화도 한 회장의 생명을 구할 해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유라는 VIP 병실 앞 소파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뇌리를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A형의 피가 아니면 수혈 즉시 쇼크사로 이어질 겁니다. 돈,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그 힘이 아버지의 혈관을 흐르는 작은 핏방울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무력감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차잔의 그녀는 곁을 지키던 김 비서실장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우리 아빠랑 피가 똑같은 사람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100억, 1000억 얼마든 줄 테니까 당장 찾아오란 말이야. 김 비서실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미바이오의 정보력과 자금력은 상상을 초월했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 적십자사 희귀 혈액 데이터베이스 본부에 즉시 비공식 라인이 가동되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혈액연구소에 거액의 연구 지원금을 약속하며 협조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바티칸 교황청의 비밀 의료 기록 보관소에까지 연주를 대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미 바이오의 지사장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각 나라의 병원과 혈액원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억의 돈이 공중으로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보고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골든 블러드 소유자 43명 중 한 회장과 같은 특이 A형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단 3명. 그중 1명은 2년 전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실종되었고 다른 1명은 아마존 오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선교사였습니다. 마지막 1명은 일본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90대 노인으로
지병이 깊어 장거리 이동은커녕 헌혈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한 회장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떨어졌고 의식은 혼미해졌습니다. 의료진은 인공혈액과 혈장 증량제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그것은 시한폭탄의 시간을 잠시 늦추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길어야 일주일. 그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이 내린 냉정한 결론이었습니다. 회장의 부재는 그룹 내부에 숨어 있던 하이에나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 회장의 동생이자 그룹의 2인자인 한태준 부회장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죠. 그는 자신과 가까운 이사들을 비밀리에 소집했습니다. 형님께서 저러시니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유라가 그룹을 맡기엔 아직 너무 어리고 감정적이야. 그의 말은 그룹을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검은 야심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한미바이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라이벌 제약사들은 이 기회를 틈타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한태성의 왕국이 그의 피가 말라감과 동시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감추며 병실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그는 한 회장을 20년 넘게 모셔온 충신이었습니다. 그에게 한 회장은 단순한 상사를 넘어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죠.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마치 신락 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가능한 가능성을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록에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숨겨진 사람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는 미친 사람처럼 모든 서류를 뒤졌습니다. 회장의 과거 병원 기록, 건강검진 자료, 심지어는 회장의 동선과 관련된 모든 CCTV 기록까지. 그러다 그의 눈에 하찮아 보이는 서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한유라 아가씨의 차량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함께 첨부된 교통사고 처리 보고서였습니다. 강남대로 마이바흐 차량과 오토바이 간의 경미한 접촉사고. 김 비서실장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혹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아주 작은 상처라도 입었다면 혹시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라도 받지 않았을까? 그것은 0.1%의 확률도 되지 않는 망상에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 망상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하여 사고 시간과 장소를 기점으로 강남 일대의 모든 병원과 의원의 응급실 내원 환자 기록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이름이 모니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희망이 바닥을 드러내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이 모니터의 한 줄에 박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작은 외과 의원, 환자 이름 강지훈, 그리고 그 옆에 마치 신의 계시처럼 떠있는 혈액형 검사 결과 LR0R. 김 비서실장의 심장이 테리는 듯했습니다. 아는 아티피칼, 즉 비정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일반적인 RH0과도 다른 특이 A형이라는 의미였죠. 한 회장의 혈액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시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지훈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의 주소지를 메모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아낸 이 기적의 열쇠가 바로 몇 시간 전 한유라 아가씨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모욕했던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 비서실장의 손에 들린 메모지 한 장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꺼져가던 한미바이오라는 거대 제국의 마지막 희망이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격렬한 속도로 뛰고 있었죠. 수백억을 쏟아부으며
전 세계를 이잡듯 뒤져도 찾지 못했던 기적이 바로 이 서울 하늘 아래, 그것도 오늘 오후에 일어난 하찮은 교통사고 기록 속에서 발견되다니 그는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을 나섰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운전기사도 없이, 오직 혼자서였습니다. 이 일은 극도의 보안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특히 경영권을 노리는 한태준 부회장의 귀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강지훈이라는 존재는 회장을 살릴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을 망칠 방해물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들이 어떤 비열한 수단을 써서라도 강지훈의 헌혈을 막으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는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좁은 골목길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건물들이 위태롭게 어깨를 맞대고 있었죠. 김 비서실장은 자신의 최고급 세단을 골목 어귀에 세워두고 어색한 발걸음으로 주소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어두운 골목을 걸으며 그는 잠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재벌가의 그림자로 살아온 그에게 이곳은 마치 다른 나라처럼 낯설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낡은 철제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302호 강지훈. 녹슨 우편함에 삐뚤빼뚤하게 쓰인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죠.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낮에 한유라가 모욕했던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티셔츠에 무릎이 나온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었던 머리는 대충 말린 듯 부스스했고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에 지친 듯한 피로감이 어려 있었죠.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값비싼 양복 차림의 낯선 중년 남자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준비해온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훈 씨 되십니까? 저는 한미바이오 그룹의 김상민 비서실장이라고 합니다. 한미바이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텅 비어있던 눈에 아주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낮 자신에게 돈다발을 던지며 오토바이 인생이라 모욕했던 여자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시죠? 낮에 있었던 사고 때문이라면 전 이미 필요한 만큼의 돈만 받았고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제발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라는 말에 지훈은 닫으려던 문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김 비서실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에서 괜찮으시다면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들어선 그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방에 가까웠습니다. 좁은 공간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몇 권의 낡은 책이 전부였죠. 방 한쪽에는 배달 가방과 헬멧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방의 모습은 주인의 성격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좁은 방 안에서 차마 앉지도 못하고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실은 저희 한미바이오의 한태성 회장님께서 지금 위독하십니다. 급한 수술이 필요한데 혈액형이 너무나도 희귀하여 수혈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강지훈 씨께서 사고 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셨다는 기록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강지훈 씨의 혈액이 저희 회장님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헌혈을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냥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하십시오. 집이든 차든 평생 일하지 않고 사실 수 있는 돈이든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이것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초라한 방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수백억의 돈은 인생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동아줄과도 같을 테니까요. 그는 강지훈이 놀라움과 기쁨에 차서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죠. 하얀 수술실, 위급한 환자, 그리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던 병원장의 차가운 얼굴. 돈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 지옥 같은 시스템의 환멸을 느끼고 모든 것을 버렸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김 비서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헌혈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거절이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인생을 바꿀 기회를 아이스비어. 저 남자는 지금 방금 뭐라고 말한 거지? 도대체 왜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 돈은, 특히 재벌이 내미는 돈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파괴했던 과거의 악몽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지훈의 입에서 나온 거절이라는 두 글자는 김 비서실장의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내리친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한미바이오라는 거대 권력의 그림자로 살아오면서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말을 신조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초라한 배달 라이더는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이 걸린 제안을 마치 길가의 전단지를 거절하듯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강지훈 씨,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부족했습니까?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겁니까? 원하시는 액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맞춰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김 비서실장은 애써 당혹감을 감추고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더 많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밀고 당기기일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위안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혐오감과 경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님이라고 하셨죠. 지훈이 처음으로 그의 직함을 불렀습니다. 당신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까? 사람의 목숨까지도 돈으로 흥정할 수 있는 물건처럼 보이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김 비서실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목숨값이라는 거, 저는 잘 압니다.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 환자의 생명보다 병원의 이익이 더 중요한 세상. 제가 바로 그 세상이 역겨워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과거의 깊은 상처와 분노가 묻어나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는 단순히 돈이 싫은 것이 아니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신들의 방식 자체를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이지 않습니까? 숭고한 일. 지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죠. 만약 당신들 회장과 똑같은 피를 가진 노숙자가 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면 당신들은 그때도 이렇게 찾아와서 숭고한 일을 하자고 설득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겁니까? 당신들이 구하려는 건 한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한미 바이오 회장이라는 타이틀 아닙니까?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 비서실장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곡을 찔렸기 때문이죠. 강지훈의 눈에는 그들이 보였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갑옷을 두르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위선을 내세우는 재벌들의 민낯이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지훈은 단호하게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직감한 김 비서실장은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돌아가 한유라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의 보고를 듣는 한유라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거절해. 감히 그 오토바이 인생 따위가 그녀에게. 강지훈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한 복수이자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으로 혹은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저 벌레만도 못한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 목숨을 담보로 자신과 맞서려 들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 웃기지도 않네. 좋게 말로 할 때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칼자루를 쥐었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쥐었자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놈한테서 피 좀 뽑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녀의 눈에 다시 오만하고 잔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김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김 실장님, 지금부터 플랜 B를 진행하세요. 아가씨, 플랜 B라니요. 말로 해서 안 되면 몸으로 듣게 해줘야죠. 사람 시켜서 잡아와요. 병원으로 끌고 와서 강제로라도 피를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뒷일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당장 실행하세요. 김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가씨, 그건 범죄입니다. 납치의 상해까지.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룹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 아빠가 죽게 생겼는데 범죄가 대수예요. 그리고 누가 알기나 한데요. 그냥 어디 가서 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처리하면 그만이지. 그깟 배달부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바뀌기라도 한대요.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강지훈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그녀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었죠. 김 비서실장은 그녀의 광기 어린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직감했지만 오너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강지훈의 앞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가로막았습니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서너 명이 내렸고 그들은 말없이 지훈을 둘러쌌습니다. 어두운 골목 안, 그들의 손에 들린 둔기가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강지훈 씨 맞지? 우리 아가씨가 곱게 오셨어야지. 왜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한미바이오. 그들이 결국 가장 저열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아주 약간의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헬멧을 벗어 오토바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결투를 준비하는 검투사처럼 그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배달라이더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골목 안.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지훈을 둘러싼 남자들의 눈에는 상대를 얕보는 거만함과 폭력에 대한 기대감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들에게 지훈은 그저 약간의 완력을 쓰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평범하고 왜소한 배달 라이더에 불과했습니다. 한유라가 지시한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지만 다시는 반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서 데려와.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 괜히 뼈 부러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우두머리 남자가 너클을 낀 손가락을 꺾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남자들과의 거리를 벌렸습니다. 그 모습은 겁을 먹고 도망갈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보였죠. 남자들의 입가에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렸습니다. 저 새끼 봐라. 꼴에 도망은 가려고.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가 성급하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지훈은 상체를 살짝 숙이는 것만으로 그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스쳐 지나가는 남자의 팔꿈치 안쪽 척태혈츠자쉐를 손날로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아가는 비명과 함께 남자의 팔이 마비된 듯 축 늘어졌고 그는 그대로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남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지훈의 움직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뭐야? 이 새끼 뭘 좀 배운 놈인가? 이번에는 두 명이 동시에 양쪽에서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은 둔기를 휘둘렀고 다른 한 명은 지훈의 다리를 노렸습니다. 지훈은 몸을 낮춰 둔기를 피하는 동시에 다리를 향해 뻗어온 상대의 발목을 발로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는 반동을 이용해 둔기를 휘둘렀던 남자의 명치 바로 아래 복장뼈 끝부분을 팔꿈치로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컥 남자는 숨이 막힌 듯한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두머리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지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너 뭐야? 정체가 뭐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화려한 무술 동작 같은 것은 없었죠. 하지만 그의 모든 동작은 극도로 효율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공격해야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줄 수 있는지, 어느 신경과 관절이 가장 취약한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수년간 수술실에서 인체를 다뤄온 외과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섬뜩할 정도로 정교한 지식이었습니다. 우두머리 남자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지훈은 그의 공격을 기다렸다는 듯 그의 어깨를 잡고 몸을 회전시키며 남자의 힘을 역이용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힘에 못 이겨 앞으로 쏠렸고 지훈은 그의 목 뒤 경추와 흉추가 만나는 지점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전기가 통한 듯한 충격과 함께 남자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단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한편 병원 주차장의 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던 한유라와 김 비서실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현장에 보낸 인력들의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 소리와 이내 아무런 응답도 없는 침묵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한유라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우두머리 남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강지훈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쓰레기는 보낸 사람이 직접 치우러 와야 할 겁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한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뒷골목 일에 이골이 난 전문가들이 저 배달부 한 명에게 모두 당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으로 쌓아 올린 성벽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상대하고 있는 남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단순한 희귀 혈액형 소유자를 넘어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를 힘으로 억누르려 했던 것은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 남자의 정체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회장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이 끔찍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가씨, 지금부터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 남자에 대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유라는 처음으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손으로 불러들인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단순히 재벌가의 폭력을 이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의 균형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그의 손으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실패는 한미바이오그룹, 특히 한유라와 김 비서실장에게 단순한 좌절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힘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돈과 폭력,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라고 믿었던 가장 원초적인 수단들이 강지훈이라는 정체불명의 남자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날이 밝자마자 한미바이오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강지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시 아래 그룹 내 최고의 정보 분석팀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전국의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동명이인만 수천 명, 그들의 이력, 재산, 가족 관계, 범죄 기록까지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위로 떠올랐지만 자신들이 찾는 그 배달 라이더와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가 현재 살고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의 주소, 그리고 배달 대행 업체에 등록된 최소한의 신상 정보 외에는 그의 과거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몇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사람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사람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 출생 기록, 학력, 군대 기록, 뭐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김 비서실장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정보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가명을 사용하고 있거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기록을 모두 지워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웠다. 그 말은 김 비서실장의 머릿속에 경고등을 켰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 수준의 정보력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수사 방향을 바꿨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를 역추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강지훈이 어젯밤 보여주었던 비범한 싸움 실력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싸움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체의 급소를 정확하게 노리는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한 정교한 기술이었죠.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국의 의사 면허 기록과 강지훈의 신체적 특징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가
갑자기 사라진 인물들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마침내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5년 전 대한민국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한 사건의 기록에서였습니다. 한국대학병원 최연소 외과 과장 임용, 천재 서전 서전 강지훈, 내부 고발 후 의사 면허 박탈 및 의료계 연구 퇴출. 김 비서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5년 전 강지훈의 사진과 현재 배달 라이더 강지훈의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조금은 지치고 변한 모습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의심의 여지 없이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주었던 비범함, 돈에 대한 깊은 불신과 혐오, 그리고 재벌 그룹인 한미바이오를 향한 냉소적인 태도까지. 그는 단순한 배달 라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점에 서 있었던 가장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5년 전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은 당시 한국대학병원이 라이벌 제약사인 태영제약과 결탁하여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위험한 신약을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렀지만 병원과 제약사는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었죠. 정의감에 불탔던 젊은 의사 강지훈은 이 모든 비리를 언론에 폭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내부의 배신으로 사전에 발각되었고 병원과 태영제약은 역으로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들은 강지훈이 연구 실적에 눈이 멀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었고 매수된 언론은 그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로 몰아갔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고 스승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그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의료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마저 이 충격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사회의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영제약, 지금 한미바이오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대한 진실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단순한 헌혈 제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미바이오의 적과 싸우다 쓰러진, 어쩌면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그를 돈과 폭력으로 짓밟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한유라에게 가져갔습니다. 보고를 받는 내내 한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자신이 모욕했던 그 오토바이 인생이 어떤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그녀의 편견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가 처음으로 김 비서실장에게 도움을 구하듯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에게 내밀 수 있는 것은 돈이나 힘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그게 뭔데요? 진심 어린 사죄, 그리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정의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 회장의 생명이 꺼져가는 병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한유라. 그녀는 과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한 남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대한 비리 앞에서 진실의 편에 설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한유라에게 김 비서실장이 내민 해답은 그녀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고려해 본 적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사죄. 그녀의 세상에서 그 단어는 항상 아랫사람들이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이었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가 자신이 오토바이 인생이라 경멸했던 남자라니.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죄라고요. 내가 그깟 배달부한테.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자신감이 실려 있지 않았죠. 강지훈의 과거를 알게 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상처와 고통의 깊이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김 비서실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돈과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추악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돈다발을 내미는 것은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고 회장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오만함을 인정하고 그의 상처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한유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자존심과 현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아버지가 없는 한미 바이오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신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녀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 한 번도 숙여본 적 없는 고개를 숙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한유라는 김 비서실장과 함께 강지훈의 낡은 다세대 주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그녀의 주변에는 단 한 명의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명품 옷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짙은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강지훈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유라와 김 비서실장을 발견하고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즉각적인 경계심과 불쾌감이 떠올랐죠. 또 무슨 꿍꿍이시죠? 지난번처럼 사람이라도 더 불러오셨나?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유라는 그의 냉소적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참아냈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혹은 골목을 지나가며 이 광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고급 세단과 값비싼 옷차림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네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강지훈 씨, 한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일, 그리고 제가 저질렀던 모든 무례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사과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나 합니까? 아버지가 죽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급해진 거겠죠. 연극은 그만하시고 돌아가시죠. 난 당신들 쇼에 어울려줄 생각 없으니까. 그는 그녀를 지나쳐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유라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빗물이 고여 더러워진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김 비서실장도, 주변에서 구경하던 이웃들도, 그리고 강지훈 자신도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한미바이오의 공주님이 지금 이 초라한 골목길 한복판에서 한낱 배달 라이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상황과 완벽하게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녀가 서 있었고 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유라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겨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강지훈 씨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오만함으로 당신을 멋대로 판단하고 짓밟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발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죄가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딸의,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비로소 깨달은 한 인간의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골목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강지훈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는 차갑게 식어있던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유라라는 여자가 미웠습니다. 그녀가 상징하는 재벌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오만한 재벌녀가 아니라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모든 자존심을 버린 한 명의 딸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과거 아픈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병원장 앞에서 무릎 꿇었던 자신의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은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일어나시죠. 한유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당신 눈물이 내 바지를 더럽히고 있으니까. 그의 퉁명스러운 말에 한유라는 흠칫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적대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헌혈 하겠습니다.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유라와 김 비서실장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안도와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은 그들을 다시 한번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지훈의 입에서 나온 조건이라는 말에 한유라와 김 비서실장은 본능적으로 돈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아는 세상의 모든 거래는 돈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당신들 돈은 단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그는 무릎 꿇었던 자리에서 일어나 흙먼지가 묻은 바지를 털고 있는 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정의입니다. 정의. 그 단어는 두 사람에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쳐다보았죠. 지훈은 자신의 초라한 옥탑방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내가 세상에 밝히려 했던 진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태영제약과 한국대학병원이 어떻게 환자들을 기만하고 위험한 신약을 불법적으로 투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과 사망 사건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증언 녹취록, 조작된 임상 데이터 원본, 그리고 희생자들의 명단까지 그가 의사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이었죠. 나는 이 진실을 밝히려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동료에게 배신당했고 내가 몸담았던 조직에게 버림받았죠. 언론은 나를 악마로 만들었고 법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5년간 터진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더군요. 하지만 한미 바이오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나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의 힘을 빌려 5년 전 묻혀버렸던 이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다시 드러내는 것. 태영제약과 한국대학병원의 비리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내게 누명을 씌우고 희생자들을 외면했던 모든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
당신들이 그걸 해준다면 나 역시 당신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내 피를 주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잃어버린 명예와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하늘. 한 재벌 그룹의 운명과 맞바꾸는 거대하고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한유라와 김 비서실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태영제약은 한미바이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들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그룹 전체의 명운을 건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비리에는 정재계의 거물들까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한미바이오까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저희 그룹의 힘만으로는 그래서 이건 거래라고 한 겁니다.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당신들이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려 한다면 당신들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내 피와 함께 당신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 이대로 조용히 덮을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진실을 위한 전쟁을 시작할 것인지. 한유라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오고 갔습니다. 위험 부담, 성공 가능성,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대가.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서류 위에 놓인 희생자들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잃어버린 5년이라는 시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계산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양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을 비겁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놀라 그녀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미바이오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진실을 되찾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들을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녀의 말에 강지훈의 굳어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편을 찾은 것입니다. 가장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그 순간 강지훈과 한유라 그리고 한미바이오 사이에 기묘한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상처 입은 천재 의사와 오만한 재벌 상속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정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생명을 건 수술이, 다른 한쪽에서는 진실을 건 전쟁이 동시에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강지훈의 동의를 얻어낸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한미바이오의 모든 시스템은 두 개의 거대한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율된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골든아워 골든아워. 하나는 한 회장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 작전이었고 다른 하나는 태영제약의 비리를 파헤치는 심판 작전이었습니다. 먼저 강지훈은 극비리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오직 최소한의 의료진만이 그의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피가 한 회장의 몸으로 수혈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들로 구성된 수술팀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수술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모두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한 사람의 피가 다른 한 사람의 몸으로 흘러들어가는 생명의 가장 원초적이고 신비로운 의식이 조용히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미바이오 본사 30층의 상황실. 그곳은 또 다른 의미의 수술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변호사와 회계사, 그리고 정보 분석가들이 모여 태영제약을 해부할 마지막 메스를 갈고 있었죠.
한유라는 잠도 자지 않고 직접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한 공주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한 남자의 명예, 그리고 그룹의 미래를 짊어진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만이 있었죠. 강지훈이 넘겨준 5년 전의 자료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미 바이오의 정보팀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태영제약이 저질러온 추가적인 비리들을 파헤쳤습니다.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내부 고발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으며 해외에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까지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태영제약의 비리는 5년 전 사건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주가 조작, 정관계 로비까지. 그들은 그야말로 괴물 집단이었습니다. 수술 시작 10분 전, 한유라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세요. 지금 즉시. 그녀의 명령과 함께 수십 개의 이메일이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로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긴급 한미바이오, 태영제약의 반인륜적 범죄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전격 폭로.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지난 몇 주간 준비해온 모든 증거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의 문이 닫히고 수술 시작을 알리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속보 창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속보 태영제약, 임상시험 끝나지 않은 신약 불법 투여, 사망자 다수 발생, 단독 5년 전 묻혔던 의료 스캔들, 한미 바이오의 폭로로 재점화 충격 태영제약,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수백억대 불법 로비 정황 포착.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영제약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태영제약 본사와 한국대학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 전 돈과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었던 그들은 이제 더 거대한 힘 앞에서 자신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집도의 다급한 외침이 수술실을 울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한유라는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뉴스와 수술실의 위급한 상황을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한미바이오 법무팀이 태영제약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강지훈에게 거짓 증언을 했던 동료 의사, 그에게 누명을 씌웠던 병원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했던 언론사 간부까지 그 누구도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땀에 젖은 집도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한마디에 한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도 살렸고 약속도 지켰습니다. 며칠 후 의식을 회복한 한 회장의 병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딸 유라와 김 비서실장을 불러 나지막이 말했죠. 그 젊은이를 만나고 싶구나. 우리 가문의 은인이니 내가 직접 감사를 표해야지. 한편 태영제약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로 번졌습니다. 수많은 책임자들이 구속되었고 강지훈의 이름은 5년 만에 악마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잃어버린 5년을 재조명했고 국민들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지훈은 조용히 병원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병원 로비에서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한유라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분하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지훈 씨,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꼭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악연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 회장의 병실은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을 보여주듯 넓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노인처럼 허약해 보였죠. 며칠간의 사투는 그의 얼굴에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강지훈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유라와 김비서실장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네가 강지훈 군인가? 한 회장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륜과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제 피가 우연히 회장님과 맞았을 뿐입니다. 겸손할 것 없네. 나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 자네가 겪었던 고통과 우리 유라가 자네에게 저지른 무례, 그리고 자네가 우리에게 제안했던 그 정의로운 거래까지. 자네는 단순히 내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야. 자네는 우리 한미바이오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리고 이 어리석은 딸아이가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었네. 그는 옆에 서 있는 한유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라는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내 평생을 바쳐 이 그룹을 읽었지만 나는 돈 버는 법만 알았지. 올바르게 쓰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어. 그 결과 저런 오만한 괴물을 만들어냈지. 자네가 우리 유라를, 그리고 나를 대신해 회초리를 들어준 셈이야. 진심으로 고맙고 또 미안하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의 입에서 나온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5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김 비서실장에게 서류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작은 보답일세. 자네의 의사 면허는 이미 복권 절차에 들어갔고, 자네에게 누명을 씌웠던 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네의 잃어버린 5년을 보상할 수 없겠지. 그가 내민 서류는 한미의료재단의 설립 계획서였습니다.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결심했네. 우리 한미바이오가 단순히 약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업으로 거듭나야겠다고. 나는 이 재단을 통해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자네처럼 진실을 말하다 억울하게 내쳐진 의사들을 지원할 생각이네. 그리고 이 재단을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네. 그의 시선이 다시 강지훈에게 향했습니다. 강지훈 군, 자네가 이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주게. 자네의 경험과 신념, 그리고 실력이라면 이 재단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믿네. 자네가 꿈꾸었던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진짜 병원을 자네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강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과거의 꿈과 좌절,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치유를 꿈꾸고 싶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새로운 삶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허름한 동네에 한미희망의원이라는 작은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의료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죠. 병원의 원장은 가운을 입은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둡고 지친 배달 라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사명감과 따뜻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병원 개원식 날, 수많은 기자들과 내빈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태성 회장과
이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차분해진 한유라의 모습도 보였죠.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을 준비가 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강지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 다시 한번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돈과 명예가 아닌 오직 환자의 고통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그의 연설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유라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한 방울의 피가 만들어낸 기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한 재벌 가문을 바꾸고 억울한 의사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으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남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시작되었던 한 남자의 오토바이 인생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배달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진 직업이나 부, 혹은 사회적 지위라는 겉모습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오토바이 인생이라는 차가운 모욕 속에는 배달 라이더라는 직업에 대한 멸시와 함께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얕보는 오만한 편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으로 측정될 수 있는가? 강지훈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비에 젖은 채 음식을 배달하는 초라한 라이더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확고한 신념과 상처 입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존엄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반면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것처럼 보였던 한유라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가장 빈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돈과 권력이라는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통장 잔고나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내면의 품격,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한유라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히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함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자의 진심 어린 참회였죠. 여기서 우리는 삶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과 문제 해결은 돈이나 힘으로 상대를 억누를 때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만약 한유라가 끝까지 돈으로 강지훈을 매수하려 했다면 그녀는 아버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오만한 괴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사죄는 한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을 구원하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지훈의 선택은 우리에게 정의의 무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에게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고 조용히 살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아닌 5년 전 짓밟혔던 진실을 되찾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부패한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우는 더 크고 의미 있는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이 선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치유가 개인적인 보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의 정의로운 거래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지지하게 된 한유라와 한미바이오 그룹 전체를 변화시켰고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로서 우리 각자에게 교육적인 가치를 전달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가장 깊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핏방울의 가치였습니다. 강지훈의 피는 단순히 희귀한 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재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는 편견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곤 하죠. 한유라가 강지훈을 오토바이 인생이라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에 사실은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보석이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한유라가 더러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장면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재벌 2세의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오만함을 깨고 진심으로 타인의 고통 앞에 고개를 숙이는 가장 용기 있는 순간이었죠. 진정한 용서는 어쩌면 용서를 하는 사람보다 비는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강지훈의 선택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만약 돈을 선택했다면 그는 평생 부자로 살았겠지만 과거의 상처에서는 영원히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돈이 아닌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배신했던 시스템 전체를 바로잡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 각자의 삶은 이 이야기처럼 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선택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타인의 작은 실수에 날카로운 비난을 던질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볼 것인지, 나의 이익을 위해 작은 부정을 눈감아 줄 것인지, 아니면 조금 손해보더라도 옳은 길을 갈 것인지, 강지훈과 한유라의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숨겨진 골든 블러드를 가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서도, 아무리 거대한 불의 앞에서도 진심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향한 신념만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지훈이 잃어버린 5년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한유라가 오만한 껍질을 깨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듯이, 우리 역시 자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역경을 통해 더 단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했던 편견, 그리고 진심이 통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